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육학개론 4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로는 3장 교육 철학의 기초 이 파트를 다룰 거고요. 내용 분량은 많지 않지만 내용이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또 제가 철학을 깊이 있게 공부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해석했다가는 오류를 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우리 교재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그냥 소개해드리는 정도로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업이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서로 교재를 잘 봐가면서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철학과 교육 철학의 관계, 그 다음에 교육 철학의 기능, 전통적 교육 철학, 현대 교육 철학 이렇게 4개의 영역으로 나눠 있는 것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은 철학과 교육 철학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다음에 교육 철학의 기능은 뭔가, 전통적 교육 철학의 개념과 내용을 이해한다. 그리고 현대 교육의 8가지 사상을 비교하고 이해한다. 좀 어렵겠죠? 네, 그런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철학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그 철학과 교육의 관계, 교육 철학과 교육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이라는 게 뭘까? 한마디로 이렇게 복잡한 게 아니고 짧게 규명을 해놓은 것을 보면 사람과 사람의 삶에 대한 가치와 의의를 밝히는 지혜를 사랑하고 연구하는 학문을 철학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에 대한 가치 그리고 의의를 밝혀내고 그 지혜롭고 사랑하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을 철학이라고 한다는 거죠.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 교재에 어떤 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가진 교재하고 제가 가진 교재가 페이지 수가 잘 안 맞는다고 그래요. 아마 제가 먼저 출판된 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책을 가지고 54페이지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여러분들 교재는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페이지 수를 잘 맞춰가면서 보시도록 하세요. 제 책에는 54페이지 교육 철학의 기초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54페이지를 보시면 철학은 그리스어로 지혜와 사랑의 합성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혜는 소피아, 사랑은 필리아 가지고 이것이 합성된 그리스어의 필로소피아라는 것이 철학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여기 보시죠. 이렇게 나눠서 철학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철학과 교육의 관계는 또 뭘까? 교육 철학이라는 것은 교육과 관련된 철학적 방법과 견해를 이용하여 교육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교육의 본질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학문이 교육 철학이라는 거죠. 교육의 가치와 의의를 밝히고 지혜를 사랑하고 연구하는 학문을 교육 철학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 교육 철학의 기능 4가지가 우리 교재에 56페이지부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좀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읽어드리는 걸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분석적 기능이 있습니다. 교육 철학의 분석적 기능. 이론 혹은 일상적 언어의 의미를 명백히 하며 논리적 모순이나 모순된 표현을 가려내어 각종 판단의 기준을 밝히는 행위. 여기서는 보면 교육활동과 교육학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의미와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논리적 관계성을 확립하려는 기능을 분석적 기능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놨는데 우리가 교육해도 교육에는 유사 단어가 굉장히 많죠. 교육, 학습, 훈련, 감독 이런 비슷한 단어들이 많은데 우리가 혼용해서 쓰기는 하지만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또 디테일한 면에서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 철학에서는 그런 비슷하지만 다른 의미, 조금씩의 차이가 있는 다른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그런 분석적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평가적 기능이 있습니다. 교육적인 합리성 여부를 주어진 어떤 가치 기준 혹은 판단 기준에 따라 이론이나 행위를 평가하는 기능을 평가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변적 기능이 있습니다. 가설 재현을 교육 이론이나 교육 실천에 적용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과정을 사변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가 통합적 기능이 있는데 다양한 교육 현상과 교육에 대한 의미 체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통합하는 체계로 이해하려는 활동을 통합적 기능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기능이 있다.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적 교육 철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제 교재는 59페이지고 여러분들은 몇 페이지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통적 교육 철학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관념론적 교육 철학, 두 번째 실제론적 교육 철학, 세 번째 실용주의 교육 철학이 있습니다. 먼저 관념론적 교육 철학은 보면 불변하는, 변하지 않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정신, 마음의 가치나 물질이나 육체의 가치보다 그 관념이 더 크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표적인 학자로는 플라톤, 버클리, 칸트, 헤겔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했고 각 학자들의 그 주장한 대표적인 사상을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플라톤, 버클리, 칸트, 헤겔. 그래서 이 관념론적 교육 철학을 압축해 놓은 내용이 이겁니다. 절대적 진리, 궁극적인 실제를 인정하는 것이다. 철학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 또 끝까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궁극적인 실제가 뭐냐를 찾아가는 과정이 철학이다. 진선미의 보편성과 영원성을 인정하는 거다.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보편성이 철학이다. 교육에서 마음을 훈련하고 정신을 함양하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것의 관념론적 철학의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너무 이렇게 생각에 집중하고 실제 삶과는 뭔가 좀 분리되어져 있는 그런 이론이기 때문에 지적인 교과서는 중시하는 반면 실물 교과, 신체 교과, 예능 교과, 그러니까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것은 소홀히 취급하는 단점이 있는 것이 관념론적 교육 철학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가 실제론적 교육 철학인데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독립해서 그 자체의 법칙에 의한 존재, 변화, 발전하는 세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신이 아닌 물질 세계를 관찰해서 그 법칙을 발견해야 한다. 이게 실제론적인 거죠. 그러니까 관념론적 교육 철학에 뭔가 좀 납득되지 않거나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것이 실제론적 교육 철학이 되겠죠. 아리스토텔레스, 아퀴나스, 그 다음에 코메니우스 같은 대표적인 학자가 있고요. 이 이론의 공통된 교육 목표는 물질 세계를 지배하는 자연 법칙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 이게 교육의 목표고요. 실제론적 교육 철학의 특징은 귀납법. 여러분들 예전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귀납법, 연역법 이런 어떤 논리를 추구해 나가는 과정의 두 가지 대표적인 법칙 중에 이 실제론적 교육 철학은 귀납법을 중시했고 과학적 교육과 과학적 지식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증명되어지고 귀납법이 그런 거 아닙니까? 증명되어지고 동의할 수 있는 결과를 제시하는 이런 선명한 방법을 선호했던 것이 실제론적 교육 철학이죠. 세 번째가 실용주의 교육 철학입니다. 실용성, 유용성, 실질성을 중요시 여기는 철학적 입장이고 존 듀이가 대표적인 학자로 여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식, 이론, 종교 등은 도구로서 가치를 지닌다. 교육이란 실제적인 문제, 사태에 직면해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활용하면서 환경에 적응하고 환경을 개선해 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거다. 그럼 배운다는 건 뭐냐 하면 내 삶에 그것을 적용하고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추구해가는 것이 교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관념론적으로 생각만으로라든지 아니면 뭔가를 증명해내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것이 정말 내 지식으로 남아있어서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개선해 갈 수 있느냐 이것이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다라고 주장한 게 실용주의적 교육 철학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세상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거죠. 어제의 일이 오늘하고는 어제의 시간과 오늘의 시간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뭐 1년 전, 10년 전에 중요했던 것이 지금도 그대로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용주의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거기에 그 물질뿐만 아니라 정신세계 환경도 변화되고, 그래서 교육은 그렇게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재구성해가, 과거의 것과 현재를 조화롭게 재구성해 가서 실제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실용주의의 주장이고 교육적 가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 교육 철학을 보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많습니다. 근데 현대 교육 철학의 흐름을 보면 진보주의 교육 철학, 본질주의, 항존주의, 재건주의, 실존주의, 분석주의, 비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조금씩 다르지만 이제 그것을 우리가 다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를 그냥 쭉 보면서 그냥 흐름만 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보주의는 아까 좀 전에 설명한 그 존 듀이, 실존주의 철학이 바탕이 되었고요. 현대로 넘어왔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진보주의는 사상적 배경이 뭐냐? 자연주의, 실용주의, 경험주의, 경험에 의해서, 그 다음에 실제로 유익한, 도움이 되는 것을 가치로 여기는 그런 사상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교육의 목적은 아이들이 흥미를 느껴야 된다. 동기유발이 돼야 되고, 흥미를 느껴서 내가 거기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고, 내면에 가지고 있는 적성을 개발해서 현실에 적용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육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육 내용 자체가 개인이 어떤 경험을 하느냐, 아이들이 직접 활동에 어떻게 참여를 하느냐, 이것이 교육의 내용이고 방법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방법이 나오죠.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서로 협동하면서 교육에 임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 진보주의 교육 철학의 방법이고, 의는 공교육 출현에 공헌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이라는 거는 뭐예요? 제도적이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처럼 뭐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제도 교육의 내용이라든지 커리큘럼이라든지 뭐 방법이라든지 구조라든지 이런 것이 구조화된 공교육의 등장을 이 진보주의 교육 철학의 중요한 의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비판을 받습니다. 소수자의 교육이고 너무나 기초적인 교육이고 절대 진리와 문화유산 교육에는 소홀히 했어요. 너무나 자유로움을 허용하고 그것에다 방점을 찍었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내려온 절대 진리와 문화유산에 대한 교육이 소홀히 됐다는 것이 이제 비판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본질주의 교육 철학은 베클리가 1930년대, 그러니까 존 듀이 이후에 10년 정도 후에 나온 교육 철학인데요. 관념론, 실제론, 진보주의에 대한 비판이 사상적 배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말한 진보주의가 문화유산 보존과 전달이 좀 취약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좀 더 강화했고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세상을 준비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그런 과거의 민족적 경험이나 문화유산 또는 이런 것이 강화되어서 교육의 자료로 잘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것을 교육의 본질로 생각을 했고, 교육 방법에서 보면 학생들이 노력해야 되고 체계적인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경쟁과 교사의 주도성,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맡기는 거, 학생들 스스로가 앞에서 말하는 흥미, 자발성, 자유, 협동이 강조됐던 진보주의 교육보다는 여기는 선생님이 뭔가를 학생들을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것을 계획하에 학생들을 지도하는 방법을 택했던 거죠. 그런데 이 본질주의 교육 철학도 이제 또 다시 비판을 받습니다. 너무 과거의 전통적 그 기준이 모호하다. 우리가 배워야 될 기준이 선명하지도 않고 체계화되어 있지도 않는 그 기준이 모호하다라고, 사회과학도 소홀한 편이고 아동의 진보성, 창의성이 선생님이 주도를 하다 보니까 저해를 받는다. 아이 스스로가 그것을 이렇게 발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그런 아동 스스로가 성장해가는데
저해를 받는다는 것이 비판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항존주의인데요. 1930년, 40년대에 나온 거. 항존주의가 뭐예요? 말 그대로, 예, 항존주의를 잠깐, 여러분, 제 교재로는 66페이지예요. 항존주의는 어떤 뜻이냐면, 항상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의미 쉽게 말하면 항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진리, 실제의 불변을 주장하는 철학사조인데 아무리 진보주의 철학이 사회적 그런 변화를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영원한 것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한다. 항존주의의 배경이에요. 사상적 배경. 진리, 실제의 불변을 주장하는 철학사조고 진보주의와 절대적으로 대립하는 철학사조예요. 그래서 진보주의에 대해서는 진보주의는 그거 있잖아요. 학생들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자유를 주고 허용적이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였다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뭔가 변하지 않는 절대의 가치가 있는 것을 찾아나가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아퀴나스의 사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교육 목적은 시대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을 교육을 해야 된다. 영원주의라고 하죠. 절대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세상이 아무리 환경이 바뀌고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뀌어도 절대의 그런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고 그것을 가르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교육 방법이 정신, 지성의 훈련, 교사의 훈련과 강압적 교육이 방법이었어요. 과거로 어떻게 보면 다시 회귀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진보주의의 그런 결함을 이제 지적하고 각성하게 하고 물질주의에 대한 현대 위기와 인간 본연의 자세에 대해서 경고를 했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방법이 항존주의 교육 철학이다. 비판점은 너무 귀속적이고 과거로 너무 돌아가는 회귀하는 그런 모습, 그다음에 너무 절대 금욕적인 거. 세상이 변했는데 사람에게 그 자유로움을 허락하는 것보다는 금욕적인 것을 강요했던 것, 비문적 문학 역행 이런 것을, 문화 역행 이런 것을 비판점으로 보고 있는 게 항존주의 교육 철학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주의가 있습니다. 50년대 브라멜드를 중심으로 재건주의 교육 철학이라는 것이 또 나왔는데요. 진보주의를 계승하면서 진보주의 철학, 그러니까 인간에게 자유로움 허용하면서 이렇게 스스로가 내면에 있는 것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부여하는 그런 진보주의를 이어받으면서 항존주의, 본질주의의 장점도 또 수용하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좋은 것은 다 취하겠다는 거예요. 재건주의 교육 철학은 이렇게 사상적 배경은 실용주의 철학의 근거를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 목적은 사회의 민주화 개혁과 개인의 사회적 자아 실현,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폭이 넓어지고 어느 여러 가지 이론 중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규합하겠다는 의미죠. 교육 방법은 참여와 의사소통, 이거는 진보주의에서 받아온 거겠죠. 내 생각을 자유롭게 내놓을 수 있는 의사소통, 토론, 그 다음에 활동, 집단협력, 이것은 진보주의에서 가져온 것이고, 그 다음에 교사가 설득하고 과학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이런 것은 본질주의나 항존주의에서 가져온 거고, 이렇게 좋은 장점을 잘 규합한 것이 재건주의 교육 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징은 미래지향적이고 민주적 교육 방법을 강조했습니다. 의미는 현대교육의 위기에 대한 경종, 너무 현대교육이 뒤죽박죽 앞으로 왔다 뒤로 갔다 하면서 갈피를 못 잡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면서 목적과 수단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육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관념적이고 이론에 치우친 것도 문제가 되고 너무 허용적이고 어떤 통제가 되지 않는 자유주의에 흐르는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잘 조화를 이루자는 것이 재건주의 교육 철학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의미를 두고 있고, 그러나 이것도 비판을 받습니다. 비판은 뭐냐면 주입식 교육과 행동과학의 한계성을 이제 보여줬고, 그 다음에 실현 불가능한 이상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여러 가지에서 좋은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것이 적용을 하고 실천을 할 수 있는 힘은 약한 부분이 있는데 이론으로만 제시를 하기 때문에 실현 불가능한 이상주의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 이게 하나의 비판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존주의 교육 철학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실존주의라는 것은 많이 들었어요. 인간은 누구나 자유롭고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을 진다. 인간 중심이었고 인간이 어떤 삶의 모든 활동의 주체가 된다는 실존주의가 등장을 했고 교육의 방법의 특징은 자기의 실존을 찾아가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충실할 것을 강조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내가 나를 확실하게 알고 나의 모든 능력과 내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에 대해서 스스로 알아가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고 교사와 아동 간의 대화, 참여, 만남을 중시했다.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되고 나의 가치가 증명이 되어져야 되고 그런 것이 교육의 일환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줄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강조했다. 사람이 뭔가를 선택할 기회를 주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것. 이것이 인간으로서 바람직한 삶의 태도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선택하고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 교육이고 이런 것을 교육을 통해서 그런 능력을 키우고 의지를 갖도록 하는 것이 실존주의 교육 철학의 어떤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존주의 학교, 학생과 교사가 질문하고 답하며 대화하는 그런 만남의 장소가 학교고 그러니까 학교는 뭔가 지식을 넣어주고 체계화되고 엄격한 규율로 사람을 만들어가는 그런 폐쇄적인 집단이 아니고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자유롭게 만나서 질문하고 선생님은 답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배움, 나의 존재에 대한 확인을 해가는 과정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다라고 봤던 거죠. 의의는 인간 중심의 교육 과정이 강조됐고 인간의 주체적인 삶에 대한 역동적 사고를 하게 됐습니다.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제일 모든 일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그런 능력이 있는 존재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교육과정 자체가 인간 중심 교육과정을 강조했습니다. 로저스 같은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비판점은 이것도 비판점이 있어요. 약점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전문적인 교육은 좀 소홀해지고 유능한 인간 양성을 경시했다. 사람에게 모든 것을 허용적이다 보니까 어떤 능력을 갖추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양성해내는 그런 힘은 좀 약했다는 것이 실존주의 교육 철학의 비판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석주의와 비판적 교육 철학이 나오는데요. 분석주의 교육 철학은 비트겐슈타인이 대표적인 학자고 분석 철학은 이런 거죠. 언어의 모호성을 제거하기 위한 언어의 분석과 논리적 구조를 밝히고자 하는 어떤 하나의 흐름이다. 사상적 배경은 논리적 실증주의고 분석주의 교육 철학은 교육 방법이 이렇습니다. 교사는 교육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된다. 특징이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너희들 스스로가 알아서 이 내용을 방법을 찾아봐가 아니라 선생님이 무엇을 가리키고자 하는지에 대한 확실하고 선명한 내용을 전달해야 된다. 교사는 논리학의 공식과 법칙을 준수해서 일관성 있게 추리해야 된다. 선생님이 전달하는 것은 항상 일정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변함없는 정보와 지식 아니면 학생들에게 어떤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다. 교사는 논의와 타인에게 사용되는 기준을 명백하게 해야 되고 귀납법의 가설 개념 이론을 실증하는 데 적용되어야 된다. 불분명한 정의와 표 및 은유 등의 바로잡기 위해서 분석법을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것을 배제하고 선명한 것을 추구하고 항상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가치로 전통으로 남아있는 가치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교육 방법을 선호했던 것이 분석주의 교육 철학이고요. 의의는 교육의 과학화에 기여한 점이 크다. 그 다음에 비판점은 교육 철학의 실천적 성격을 외면했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판적 교육 철학이 있습니다. 비판 이론은 인간의 자유로운 의식을 제한하는 사회, 경제, 정치적 제약 요건들을 분석, 비판하여 그것으로부터 해방된 인간과 사회를 실현하려는 이론.
마르크스주의가 나옵니다. 현상학 마르크스주의. 예, 여러분들이 마르크스 하면 뭔가 공산주의를 먼저 생각하는데 이때 이 비판적 교육 철학이 사상적 배경이 됐을 때 마르크스라는 학자가 등장을 했고요. 연구의 초점은 교육과학의 숨은 동기와 의도를 분석하고 비판함으로써 사회 부정의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이 비판적 교육 철학의 이제 핵심이 되겠죠. 교육하는 방법은 자본주의 내의 학교는 상위 계층이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고 지배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뭐 북한이라든지 이런 공산주의하고는 개념이 다른 거죠. 그야말로 공산주의의 그 본질에 대해서 마르크스가 이때 그런 어떤 이론을 내놓은 건데 바로 핵심이 이거였어요. 교육의 핵심에서는 자본주의가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자본주의, 경제적이라든지 정치적이라든지 뭐 사회적으로 어떤 자기들의 힘을 발휘해서 그 사회를 제압하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들의 부당함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들은 계속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힘을 이용해서 자식들에게 좋은 교육, 양질의 교육을 시키고 부가 세습이 되어지고 그런 사회적 계층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계속 세습되어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그 교육을 통해서 이런 지배계급에 대해서 뭔가 개선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것이 비판적 교육 철학의 배경이고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의미는 교육의 개선과 실천을 위한 실천적 학문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러나 비판점은 교육의 순기능을 충분히 인정하지 못했다. 그게 다는 아니었잖아요. 교육이라는 것을 한쪽 측면만 보고 비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교육은 굉장히 여러 개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가 세습이 되어지고 양질의 교육을 또 후대가 또 이어받고 하는 거에 대한 부당함만을 지적하면 그 외에 다른 순기능이 또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것을 충분히 인정하지 못한 것이 비판적 교육 철학의 비판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그 포스트 모더니즘 교육 철학입니다. 현대, 최근에 와서,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 교육 철학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절대화의 원리를 부정하여 다원성의 원리에 입각한 인간관과 세계관을 강조한다. 좀 전에 비판주의 교육 철학에서 우리가 잠깐 다양성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한 것을 비판주의 교육 철학에서 지적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서 나온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교육 철학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원성, 우리가 지금 사는 현대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성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의 가치가 있고 무엇이 완벽하게 옳다는 것보다는 각 개인이 추구하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그대로 인정받고 존중받는 그런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것 자체도 이런 절대의 원리를 하나만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다원성의 원리에 입각해서 사람도 보고 세계관도 보고 가르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교육 철학입니다. 특징은 이론의 다양성에 대한 공존 현상이 가능하고 건전한 상호 경쟁을 유도한다. 좀 전에 설명한 대로요. 여러 가지 이론이 다 장점이 있고 또 비판을 받을 만한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것이 함께 공존한다. 저는 항상 그래요.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각자가 생김새도 다르고 추구하는 인생의 가치도 다르고 선호도도 다르고 이런 다 달라. 삶의 환경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한 공간 안에서 비슷한 과정을 가면서 하나의 가치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그 기간 동안에 주어진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함을 인정하면서 함께 더불어 그들이 서로 경쟁도 하고 협조도 하고 이렇게 가는 과정을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이것도 비판점이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전통적 개념을 흔들어 놓음으로써 교육의 전반에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비판에 따른 대안이 부족하다.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지금 학교 교육이 도대체 뭐가 학교 교육이냐.
학교에서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학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학교에서 인성이라든지 사람의 그런 살아가는 여러 가지 다양함을 교육하는 것도 학교의 기능인데 이것이 어느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그 청소년들이 보이는 어떤 문제라든지 학교 교육의 어떤 교사에 대한 그 교권이 무너진 것에 후유증이 또 나타난다든지 이런 전통적인 교육에 대한 개념이 포스트 모더니즘 교육을 추구하다 보니까 많이 흔들리고 무너졌어요. 근데 이것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대안이 아직 없어요. 뭔가 이제 곧 나오겠죠. 또 포스트 모더니즘의 비판점을 개선하고 그것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또 다른 교육 철학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대 교육이라는 것이 굉장히 1920년, 30년대서부터 지금 2020년이니까 몇 년이에요. 짧은 사이에 진보주의, 본질주의, 항존주의, 재건주의, 실존, 분석, 비판,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새로운 이론이 나오고 그거에 또 취약한 점이 나와서 그것을 보완하려는 또 다른 이론이 나오면서 계속 이런 흐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마 현재에 추구되고 있는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교육 철학도 곧 이것의 취약한 점을 보완하는 또 다른 교육 이론이 등장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늘 한 수업은 너무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거예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나 너무 이 과목 제가 공부할 때도 힘들고 재미없어 하고 못했다라고 여러분한테 이미 이실직고 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것은 길게 부연 설명을 하기보다는 그냥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압축해서 정리해 놓은 것을 읽어드리는 수준에서 오늘은 수업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오늘은 굉장히 수업이 좀 미약하지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은 관심이 있다라는 것은 교재로 보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이 파트는 뛰어넘을까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짧게라도 교육 철학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한 번쯤 듣고 넘어가는 건 필요하다 생각해서 교재 중심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다음 수업은 5주차 수업이 됩니다. 벌써 4월 12일 토요일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은 오늘 4주차 수업 비대면 수업 확인서를 4월 10일까지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잘 협조해 주셔서 제가 너무 고마운 마음이고 또 힘들지만 보람도 느낍니다. 끝까지 우리 지치지 말고 잘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